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구조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업계에 정부의 구제 금융이 투입될 경우 경영진이 물러나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미 부시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할 의정서 채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공기업에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력 감축을 포함해 경영 효율성을 10% 이상 높이라는 지시에 따라 공기업의 감원 바람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 주요 투자은행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말 4.3%로 예상했던 것을 두 달 만에 3.1%포인트 내린 겁니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계열사 효성건설의 임직원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효성건설은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찾아온 한파 때문에 추위 때문에 고생도 하셨고 또 주말에 갑작스럽게 또 눈도 적지 않게 내려가지고 내린 눈으로 좀 곤혹을 겪은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어쨌거나 건강한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건강하게 첫 출발 잘 하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세계 주요국에서 날아드는 각종 정책 변수들이, 경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 구제안 통과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이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비 진작 추가 대책이 있을 예정이고 우리나라는 오는 목요일 11일 금통위의 금리 조정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표라든가 어떤 처리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증시는 물론이고 모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니만큼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경제 소식을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다소 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보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마지막에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올랐습니다. 우선 지표 차트를 먼저 보시면 미국 증시는 장중 내내 하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2시간을 남겨두고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250포인트 이상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미국 뉴욕 증시는 그 부진한 고용 지표 발표로 인해서 장중 내내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주말 정책 기대감과 함께 보험사의 실적 양호한 소식으로 뉴욕 증시는 급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도 역시 이 마지막 1시간 동안에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정책과 지표가 상존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에는 장이 급반등하면서 지표가 발표될 때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증시는 뉴욕 다우지수가 259포인트 약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하트포트 보험사가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도했는데 장중에는 이 고용 지표가 아주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11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34년 내 최악을 기록을 했고 11월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무려 53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올해만 약 190만 개, 한 200만 개 가까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은 10월 달에 6.5%에서 11월 달에 6.7%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지금 3분기에 주택차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지난 29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지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고전을 많이 하다가 장 마감 때에 주말에 그 정책 발표 오바마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발표 기대감과 그리고 보험사 하트포트 보험사의 양호한 실적과 실적 전망에 의해서 보험주 강세로 장이 급반등하면서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의 그 거대 보험사죠. 하트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이번 증시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트포드 보험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사 중에 하나인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익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도 역시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보험주들이 랠리를 했는데 이 하트포트의 주가는 올해 그 전날까지 목요일까지 주가가 무려 올해만 92%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금요일 날 하트포트가 실적 전망치를 양호하게 발표하면서 그리고 금융위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하트포트의 주가는 금요일 하루만 약 102.3%, 그러니까 원래 그 하락한 폭을 거의 다 만회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한가 하한선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지만 미국과 같은 그 증시에서는 미국 홍콩과 같은 증시에서는 상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금요일 하루만 해도 한 10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프루덴셜과 메트라이프 이런 보험 대표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많이 오른 배경에는 그 오바마 신정부 새 정부에 대해서 신뉴딜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장 마감에 영향이 들어왔는데요. 1950년대 이후에 최대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GM과 클라이슬러에 대한 그 투자 금액도 150억 투자 금액도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백악관에서 양당에서 그 주요 인사들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들로 인해서 그 미국 증시가 마지막에 강세를 유지한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그 소비자 발표가 있습니다. 주요한 그 경제 지표고요. 오늘부터는 중국에서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월요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지난 주말 동안에는 스웨덴에서 금리를 무려 1.75%, 평상시에는 0.25%에서 0.5%를 인하하게 되는데 지난 주말에는 1.75%라는 아주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큰 소비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쪽에서도 역시 경제 정책에 대한 이런 회의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의 움직임은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네, 아시아 증시는 지난 주말에 그 고용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발표에 관망세를 나타냈고, 일본은 그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전망에 따라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중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9%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0.1%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주요 증시를 비롯한 미국과 전 세계 증시에 관한 움직임 또 경제에 관한 소식들을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대지점의 김용재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금요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금요일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1028.1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21.59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2.1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3.24포인트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투자 조치율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예, 지금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426억 원의 순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2,424억 원의 순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이 48억 원의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금요일 우리장은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세하게 우리 장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전일장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그 전주 내내 우리나라 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금요일 날 그 상승을 하면서 21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에 가장 큰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특히 그 목요일 밤에 미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나흘 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 금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후장으로 갈수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좀 그 추가 상승에 여력을 좀 남겨두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투신권이 사실은 전주 내내 거의 그 상당한 규모의 그 매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다시 그 매수로 전환해서 좀 큰 폭의 매수를 보여줬다는 점. 그 점에서 또 좀 그 한번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직도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그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중에 주식시장이 조금 오르면 가치 동반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 그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그 상승을 하는 그런 좀 아직도 좀 안정화되지 않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1,500원대 미만에서 지금 자리를 계속 잡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상황들을 전제로 깔고요. 오늘 우리장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첫 출발일인 만큼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장의 흐름을 예상을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먼저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차트가 미국의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전 세계 차트가 다 21선을 회복해 있었는데 다우지수 차트만 21선을 회복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전일 금요일에 그 21선을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그 보여줬죠. 물론 지금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이버전스 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21선 위로 지금 캔들 자체가 올라와 있다는 점을 상당히 좀 그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그 높여가고 있다는 점, 즉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추가적인 조정이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오늘 지금 전일 그 금요일 밤에 미국의 어떤 상승세를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쯤에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그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중에 계속해서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발표가 되고 어떤 그 대외 변수도 좋을 게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성이 시장에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 하락보다는 그 보합 내지는 상승 쪽에 무게를 조금 더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 포인트를 어떤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 21선을 회복을 못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기준으로 조금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즉 21선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은 1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와 21선 사이를 지금 짧은 그 박스권에서 지금 저번 주 내내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만큼은 좀 돌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21선 탈환 여부를 좀 장중에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1선이 오늘 장중에 탈환이 된다 그러면 어떤 그 1200포인트, 즉 61선, 바로 위에 흐르고 있는 61선과 전고점이 만나는 부분이 한 1200포인트대가 되기 때문에
그 1200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점, 즉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오늘 21선 탈환 여부에 따라서 그 추격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즉 21선 탈환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 주말에 그 오바마 미 대통령이 그 신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신뉴딜 정책에 포함되는 그 건설이라든가 혹은 또 IT,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늘부터 조금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될 텐데, 그로 인한 어떤 그 시장의 양호한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눈에 띄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던가요? 예, 뭐, 그동안에는 어떤 순환매 과정을 통해서 계속 좀 그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건설, 은행, 그 다음에 철강, 이런 조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그 주말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한 그 신뉴딜 정책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먼저 하나는 삼성전자, 즉 IT 분야의 인프라에 관련된 얘기를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제가 왜 들고 나왔냐면, 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경기 부양책의 1순위로 꼽는 게 바로 SOC 부분입니다. 즉 사회 그 간접자본이라 그러죠. 그 어떤 그 기간 산업이라 그러죠. 네. 그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즉 건설을 토목이든 도로 건설, 어떤 교량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건설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과 어떤 기업들의 그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철강 가격 자체가 최대한 하락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재료다. 그런 적인 측면, 즉 IT하고 그 철강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삼성전자 이 기업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전주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기관과 외국인의 끊임없는 매도를 좀 맞았죠. 그러니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4분기에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즉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는데 유독 삼성전자만 그 이익 좀 적자 기업이 아니었죠.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는 그 4, 4분기에는 좀 적자가 예상이 된다.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가 맞춰져서 외국인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관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이죠. 즉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의 어떤 그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 자체가 그 각종 펀드 내에 안정세를 띈 삼성그룹주들을 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불안감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조금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게 너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다시 초반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삼성전자 자체가 3중 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물론 그 40만 3천 원을 찍은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마찬가지로 40만 원, 41만 원대를 한번 찍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42만 7천 원을 그 종가를 그 형성을 하면서 3중, 즉 저점은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그 3중의 바닥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들어서 조금 먼저 매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매수가 및 손절가 목표가는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지금 뭐 40만 원대 초반에서는 뭐 무조건 매수를 해라, 이런 말들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네. 전일 종가가 42만 7천 원입니다. 물론 그 전일 미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분명히 금일에
그 아침 시가 동시효과나 시가 자체가 43만 원을 넘어서 시작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그래도 매수 가격을 밴드 자체를 전일 종가하고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43만 원 선에서 일단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그 위쪽에 보시면은 그 60일선과 그 직전 고점하고 만나는 자리가 한 48만 8천 원, 한 4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8만 원의 1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최저점이죠. 40만 3천 원, 40만 3천 원을 하회할 시에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관한 설명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철강주죠. 현대제철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대제철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뭐 구체적으로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사실은 요번에 제가 현대제철을 다시 한번 들고 나온 이유는 주말에 발표됐던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신뉴딜 정책의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른 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철강 가격 자체가 지금 그 안정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거는 뭐냐면 중국과 그 일본, 미국을 지금 가만히 지켜보시면 그쪽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들이 결국은 건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철강 가격 자체가 그 상당히 안정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정화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면에는 고철 가격 자체가 지금 상당히 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각종 그 경기 그 하락으로 인해서 철강 업체들이 철강에 대한 감산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이 효과가 생겨서 철강 가격 자체가 다시 한번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들 지금 미국의 그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건설 인프라에 아주 사상 최대 규모의 그 돈을 갖다가 쏟아 붓겠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배경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만약에 매수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지요? 네,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가 31,700원이었는데요. 뭐 지금 매수가 자체를 그 기존에 21선에 지금 맞닿아 있는 31,700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좀 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32,000원 이상 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쫓아서 추격 매수가 가능한 자리 아닌가. 그래서 일단 수치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 뭐 31,700원이라고 매수 가격을 정해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을 3번에 걸쳐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4만 원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4만 원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저점 가격대가 마찬가지로 3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즉, 그 3만 원대를 만약에 하회를 한다 그러면 이날 양봉 나온 이날의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만 원의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두 종목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대형 종목이고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홍대지점의 김용재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주말 지나서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자꾸 말 실수를 한번 하게 되네요. 이 인사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는 어떤 그 상승세의 기운이 좀 더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1% 중반의 그런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 SK텔레콤은 2%가 조금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플러스 2.66,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4.25,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플러스 3.5% 등등 2에서 3%, 4%대 정도의 적지 않은 상승세를 보이는 대형주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신세계와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5%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밖에 SBS가 하락폭이 좀 크네요. 마이너스 4.08%, LG페이션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뚜기 역시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 석유가 3.36% 상승, 2%대 상승은 LG상사 부강약품, SK케미칼, 한일시멘트, STX 엔진 등등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짧게 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플러스 1.72%, 태용이 플러스 1.7% 등등 상당히 꽤나 많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 6%대 상승세입니다. 네, 이제 장이막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시초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쪽이 여전히 상승세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1%대, 그리고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이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호산업이 플러스 4%대, 금호석유가 플러스 3%, 부강약품과 SK케미칼이 플러스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하락폭은 1% 미만이고요. SK텔레콤만 현재 1.8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쭉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 큰 종목들을 고르자면은 포스데이터가 플러스 4.76, 평산이 플러스 3.43, 소디프 신소재가 플러스 3.49%, 그리고 우측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미리넷이 현재 플러스 3.5%, TMS가 플러스 4.35, 네일럽이 플러스 5.03%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코스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로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장의 출발 상황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미 증시가 고용지표 악화와 주택 경기 침체 소식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도 금융주가 8%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주의 자동차 산업의 의회 표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아직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악재보다 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또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10%,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95%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대형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기계와 운수, 장비, 건설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이 상승을 좀 리드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가 1%대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 0.92% 플러스로 돌아서 좀 내려앉았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2%가 조금 넘는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예, 일단 전주말 미 증시를 보면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악재가 난무했지만 시장은 보험사의 실적 상향 소식 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구제 지원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기대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고용이라든지 주택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조만간 나올 새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화답하듯이 지난 주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신뉴딜 정책으로 명명된 SOC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해외 증시나 국내 증시나 신용 스프레드의 수준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하기에는 다소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중장기 악재보다는 반등 관점의 시각을 좀 유지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반면에 지금 원달러 환율은 20원 50전이 하락한 1,455원이네요.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이 있을까요? 예,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의 본질은 각국의 정책 기대감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운수 장비나 철강 및 금속 등 그동안 경기 둔화 우려에 위축되었던 업종을 좀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시각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공적 자금 투입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10년 전 공적 자금을 받고서 혹독한 책임 추궁을 당했던 은행들이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공적 자금이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이었다면 현재는 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불필요한 공포감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로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공건물을 건립하고 새로운 도로와 교량 건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확대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4개 공기업을 포함한 304개 공공기관에 인력 감축을 포함해 경영 효율성을 10% 높일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304개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총 25만 9천 명으로 10% 이상이 감원된다면 2만 6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화성 동탄을 비롯한 2기 신도시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추진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신도시가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2, 3년 후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2006년 2월 이후 다시 기준금리가 3%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2%대 초저금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빅3가 내년 3월까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인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당초 요청했던 340억 달러의 절반인 150억에서 170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추가 구제금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가 독일, 미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해외 법인을 철수합니다. SK컴즈는 싸이월드 모델을 수출하기 위해 6개국에 진출했지만 6곳 모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터넷 서비스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를 틴타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단가를 한 푼이라도 더 깎기 위한 신종 수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불필요한 부품이 많이 소요됐다는 이유로 공구 손실비를 요구하거나 원단의 색상이나 마감 처리 등을 트집잡아 납품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배상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국내은행의 부실 채권이 지난 2003년 카드 사태 수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BIS 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이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는 이를 상당히 꺼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실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은행 등 금융권이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돈줄을 재면서 자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은행들은 공적 자금을 받는 것 아니냐며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공적 자금을 꺼리는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 때의 경험 때문인데요. 네. 표를 잠깐 보시면요. 당시 공적 자금을 투입했을 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본 잠식 상태로 부실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지배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적 자금을 통해 실물 경제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적 자금 투입이 이미 부실화가 많이 진행된 은행이나 기업을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부실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공적 자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자금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 자, 그렇다면 하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이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네, 그 공적 자금에 대한 공포를 없애려면 그 우선 그 양해각서 체결 시에 지원받는 공적 자금이 그 사전 부실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전 부실 예방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면 그 해당 은행이 그 책임을 추궁당하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적 자금을 받으려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 추궁은 공적 자금을 받고 난 뒤에 부실이 나타나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그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부실 확산 과정에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그 은행들의 자구 노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등 실물 경제에 자금 공급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 지배구조 개선, 그 자본 감자 등 은행이 두려워하는 사항을 빼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공적 자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부실이 나타났을 때는 그 책임 추궁을 명확히 해야겠죠. 네. 자, 현재 미국도 GM을 비롯한 그 빅3 자동차 업계라든가 이제 금융권의 공적 자금 투입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이런 공적 자금 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미국만 보면은요,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네. 선제 대응만 잘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총 7조 8천억 달러 가량의 구제 의무를 쏟아붓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는 미국 국민 1인당 2만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3,4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를 해결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서브프라임 관련 부실 자산을 월가의 공동 비용으로 털어내자는 800억 달러 규모의 슈퍼펀드안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월가 및 정책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1,000억 달러를 웃돌던 손실액은 현재 1조 달러 정도로 커졌습니다. 네. 반면 일본은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금융기관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금융기능 강화법을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공적 자금 신청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공적 자금을 신청을 하면 경영 책임 명확화, 그다음에 구조조정 실시 등의 조건을 달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를 배제했습니다. 일본은 장기간 경기 불황을 겪어오면서 이 같은 제도들이 잘 발달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의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좀 그런 초기 대응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데요. 사실 과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초기 대응 실패로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냐는 그런 굉장한 장기간 불황을 겪었는데 그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경제에서도 지금이 어떤 이런 위기가 이미 초기인지 중기로 접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낼 필요가 있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여야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2조 원 가량의 추가 감세안에 관한 논의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이 세금이 그대로 이제 떼고 난 다음에 돈을 받기 때문에 감세가 네.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가거든요. 저도 무척 개인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관심거리겠죠. 근데 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예. 총 급여가 4천만 원인 사람은 근로자는 현재 올해 168만 원에서 내년에 221만 원으로 줄게 되고요. 네. 2010년에는 115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내년에 내는 금액은 올해에 비해서 28% 정도 낮아진 셈인데요. 네. 급여별로 내년에 근로소득세 감소 효과를 보면은요. 2천만 원인 근로자는 50% 이상 줄게 되고 6천만 원은 13.7%, 그다음 8천만 원은 10.6%, 1억 원은 8.2%씩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나 기본 공제 등을 단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의료비와 교육비,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 공제를 감안하면 개인별 납부액은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부활을 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큰 가구의 혜택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법인세 세금 부담도 줄게 됐는데요. 법인세는 기존 13에서 25%였지만 올해는 10에서 22%로 줄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는 11일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4%인데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2006년 초에 2006년 초 이후에 2년 10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가 3%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3%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대 최저치인 3.25%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인하할지가 관심거리인데요. 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0.25%포인트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지난주에 일제히 금리를 낮추자 0.5%포인트는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여기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3%대였던 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였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내년 중에는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나선다고요? 네, 지난 11월에도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다짐을 했었는데요. 네. 지난 6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또다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바마는 이번 규모가 지난 1950년대 연방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이후 최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특히 광대역 통신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바마가 일자리 창출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 내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바에 따르면 11월 중 미국 내 실업자는 53만 3천 명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바마의 이번 발표는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딜 정책을 본뜬 것이어서 신뉴딜 정책이라고 불리는데요. 뉴딜 정책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공공사업 등 일자리를 만들어 대공황을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방안은 부시 행정부가 재정 적자 증가를 우려해서 그동안 반대해오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분야에서 예상 책정 방식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상당히 많은 좀 효과를 거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자, 그리고 2기 신도시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도시를 많이 지어서 이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한데, 자, 2기 신도시가 이렇게 곳곳에서 작은 차질을 빚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떤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듯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산과 분당, 평촌 등이 이제 1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네. 파주 운정 신도시나 김포 한강 신도시,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등이 이제 2기 신도시인데요. 이들 2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지어지는 곳보다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 더 많을 정도로 현재 사업 일정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차질이 발생하는 곳은 동탄 2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동탄 2 신도시는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65%와 35%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요.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이 지분 35%를 25%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당초 광교 신도시에서 이익을 남겨서 동탄 신도시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최근에 광교 신도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 여파가 동탄 신도시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토지공사도 도시공사의 지분을 인수하려면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토지공사도 당장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김포 한강 신도시는 택지를 받은 민간 업체들이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공사 선정을 주저하는 이유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분양에 성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금융비용 등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화성 동탄 그 이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수요도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저도 한번 그쪽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원체 먼 거리라 과연 여기서 이게 사람들이 좀 내려갈까 싶은 그런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네. 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위례 신도시가 서울 중심지와 가까워서 상당히 그 접근성이 그 어떤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데 위례 신도시는 왜 차질을 빚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위례 신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아주 그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요. 네. 그 위례 신도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우선은 그 골프장 이전 문제와 네, 서울시 산하 그 SH공사의 공동 시행 요구 때문입니다. 네. 그 위례 신도시가 들어갈 그 현재 땅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요. 그 현행 법상 군부대를 이전하려면 그 대체 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막사나 건물 등은 이제 새로 지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그 현재 군부대 내에 있는 골프장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초 그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골프장을 그 군부대 대체 시설로 쓰려고 했었는데요. 이곳을 쓰고 있는 그 미군 부대의 이전이 지연이 되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지금 난항에 빠지게 됐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는 그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울시 산하의 그 SH공사가 그 공동 시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 갈등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을 조성하고 이를 그 민간 업체에 다시 되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요. SH공사는 이렇게 이익을 남겨서 그 임대사업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위례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서울시와 그다음에 성남시, 하남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서울이 공동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성남시와 하남시도 공동 시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공동시행 여부를 그 내년 3, 4분기까지는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 성남시와 하남시는 그 서울시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보고 공동시행을 그 요구할지 말지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그 서울시가 빨리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위례 신도시는 당초 내년에 그 처음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2010년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급에 차질이 빚게 되면 이제 집값이라는 게 어떤 수요 공급 차원에서도 집값의 결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네. 이렇다면 공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악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는 그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10년간 그 매년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만, 그다음에 지방이 20만 가구 수준인데요. 그 지방은 전국 그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수도권의 경우엔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이 18만 가구,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그다음 산지, 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 4만 가구, 2기 신도시 등 도시 외곽에 그 택지 개발을 통해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 2기 신도시가 계획보다 그 늦어질 경우에 정부의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그 현재 민간 건설 업체들도 그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면서 그 신규 공급을 줄이고 있어서 2, 3년 후에는 그 주택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그 수도권 내 주택 건설의 인허가 실적은 그 10만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가량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그 연말까지 수도권 건설 물량은 18만 가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는 정부의 예상 공급 물량의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정리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전재우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다시 오름세를 더 키웠네요. 1.7%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약 2.5%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주 출발하는 오늘 월요일입니다. 양시장의 이런 상승세가 보다 더 커져서 이번 한 주 내내 꾸준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증시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